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1982년 하버드대학교 인류학 박사 웨이드 데이비스는 우연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살아있는 시체 좀비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제보였죠. 처음엔 그저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점점 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진실을 밝혀줄 한 남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때는 1962년 4월 30일 카리브해 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아이티에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라는 40대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였던 그는 마을에서 좋은 평판을 받던 일꾼이었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발벗고 나섰고요. 또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착한 인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비우스는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서둘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런데 몸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고열과 함께 피를 토해내는 각혈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듯 했는데요. 문제는 병원에서 도통 정확한 병명을 파악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약을 써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도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결국 이번 사흘 만에 클레어비우스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가족들은 황망했습니다. 한편 사망을 확인한 의사는 절차대로 진단서를 작성했고 그 서류엔 친누나가 직접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클레어비우스의 시신은 냉장 창고에 약 20시간 정도 보관이 되었다가 장례식을 치렀고 가족 묘지에 안장됩니다. 묘비에는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 여기 잠들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후 가족들은 점점 슬픔을 이기고 떠나간 그를 애써 잊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차츰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되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80년 유난히 햇빛이 강렬하던 어느 날입니다. 아무도 없는 동네 길가에 한 남성이 축 늘어진 채 터덕터덕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피부에 검붉은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어딘가로 향하는 듯 했는데 그러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 가까워졌죠. 딱 한눈에 봐도 너무도 행색이 좀 초라하고 괴기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요. 이내 한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아주 거칠고 쉰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놀란 여자가 뒤를 돌아본 순간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이 괴기스러운 남성은 18년 전 세상을 떠난 오빠 클레어비우스였습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린 여동생 안젤리나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어비우스가 동생이 어릴 적 불리던 별명까지 부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남자.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스토리를 듣는 저희보다 사실 더 놀랬을 건 그 당사자 가족이었을 텐데요. 동생 안젤리나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묻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요? 오래전부터 이 가족 내에서는 토지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유권을 두고 형과 클레어비우스는 날을 세우고 있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생이 가지게 되는 토지가 많아지자 형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히더니 끝내 원한을 품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알 수 없는 약물을 구해오더니 동생에게 몰래 투여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클레어비우스가 쓰러진 겁니다. 당시 그는 소리 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온몸에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자신의 몸이 마치 돌처럼 굳어져 가면서 숨소리도 약해져 가는 걸 느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의식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은 아픈데 정신이 혼미한 게 아니라 몸의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저 사람은 누군지 다 인지했어요. 다만 입과 몸이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얼마 후 의사가 오더니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하죠. 무덤에 매장되는 그 순간마저도 클레어 비우스는 하나하나 모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식이 이 몸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몸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클레어 비우스의 말대로라면 그가 산채로 묻혔다는 건데 사망 진단서도 이미 내린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18년 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이야기하기로는 무덤에 묻히고 나서 며칠 후 여러 명의 남성들이 오더니 그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시신을 꺼내 올리게 되죠. 그러더니 또 한 번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했고 그 상태로 외곽에 위치한 한 농장에 보내집니다. 얼마 후부터 천만다행으로 이 몸속에 미세한 신경이 하나둘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약간 느껴지는 거죠. 마비가 아주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농장 주인이 오더니 그에게 주기적으로 어떤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눈조차 깜빡거릴 수 없을 정도로 마비와 또 무기력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농장에 자신 같은 어떤 산송장 상태의 사람들이 여러 명 존재했다는 겁니다. 다들 그냥 눈동자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움직임도 뜻대로 되지 않는 정신도 육체도 그저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이들이 조금이라도 신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농장 주인은 일을 시켰고요. 그러다가도 얼마 후엔 다시 약물을 투여받고 송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좀비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농장 주인이 숨을 거두게 되면서 강제 투약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주 조금씩 그의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는 시간이 지나 급기야 농장에서 도망치게 됐고 이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신을 무덤에서 꺼낸 이가 누군가 하고 수소문하던 끝에 이 모든 걸 꾸민 사람이 자신의 형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형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졌고 그렇게 18년 동안 IT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IT 전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하버드 대학 웨이드 데이비스 박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클레어 비우스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1982년 직접 IT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특이점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부두교라고 불리는 IT의 토속 신앙이 살아있는 시체, 이 좀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두교라는 건 18세기 서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퍼지게 된 토속 종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독 전 세계에서 IT에서 아주 널리 믿고 있는데요. 과거 서구의 침략 속에서 이 신앙은 그 서러움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결속시켜주는 하나의 종교적인 힘이었습니다. 특히나 부두교인들이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신비한 개념이었죠.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오랜 시간 부두교를 숭배한 IT에서는 사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믿기 힘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여성, 30살의 티팜은 평생 IT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난 1976년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가 치러졌죠.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좀비 사례를 연구하던 웨이드 박사에게 이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면 다들 놀라고 기뻐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 좀 달랐죠. 티팜의 어머니는 이 아이는 이미 신의 뜻에 따라 죽은 아이다 라면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앞서 소개한 클레오비우스 역시 그의 가족들이 18년 만에 살아 돌아온 그에게 뭐라고 했냐? 당장 고향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죠. 이걸 통해서 이 웨이드 박사가 소위 부두교가 행하고 있는 좀비 주술이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적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88년 4월, 웨이드 박사는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부두교에서 실제 좀비를 만드는 좀비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 과정이 결코 주술의 힘이 아닙니다. 부두교에서는 특정한 약을 주입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인위적으로 좀비로 바꾸는 일종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좀비술을 연구하던 웨이드 박사는 그 핵심적인 것에 마법의 가루가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이걸 얻기 위해 IT 주술사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루를 얻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나온 건 테트로도톡신, 보거의 독이었습니다. 이 보거의 독, 이 성분이 코카인보다 훨씬 더 강한 유해물질이고요. 청산가리보단 약 500배나 더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독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올 경우 대표적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사지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뇌사와 가까운 굉장히 비슷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현지에 있는 의사들은 이걸 사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대부분은 별다른 해독제를 쓰지 않아도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주술사들은 무덤에 묻혀있는 이들을 은밀히 꺼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루약을 투여해요. 이때의 가루약에는 동말 풀과 독거미의 타란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여러 환각 물질들과 배합이 같이 되면서 이들에게 꾸준히 투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은 멀쩡히 돌아오기 힘든 아주 그야말로 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온갖 약에 다 찌들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마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렇게 부두교에 의해서 살아있는 좀비가 된 이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노예로 부려지게 됩니다. 그게 이들을 좀비로 만든 어떤 주된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애초에 왜 IT에서 이런 좀비화 과정이 생겨나게 된 걸까요? 종교적인 이유였을까요?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과거 IT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때 나름의 규칙을 어긴 사람들에게 강한 제재와 형벌을 해야 했어요. 그 방식으로 좀비화가 쓰인 겁니다. 워낙 부두교가 여기서는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즉 IT 사람들한테 좀비가 된다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한 끔찍한 형벌을 받은 거다라고 개념이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부두교는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제하는 이 좀비화를 아주 오랫동안 악습처럼 이어오고 있던 거죠. 게다가 일부에서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약물을 투여해서 노예로 만드는 정말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비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훗날 웨이드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한 편 쓰게 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사형보다 차라리 좀비화를 시키는 게 더 자애로운 형벌이 아니겠냐라는 의견을 적기도 했죠. 글쎄요, 결코 저에겐 그게 자애로워 보이진 않는데요. 자애롭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지조차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그 두려워하는 존재 좀비가 실제로 인간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마약의 부작용처럼 나타난다면 어쩌면 정말 그것조차 신의 벌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